에센셜 101제 이제 생명보험의 2에 2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출제 포인트 생명보험의 개념 및 운영 원리. 쉬운 내용이죠. 그죠? 예, 뭐 보험료 산출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생명표현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주사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다수를 대상으로 관찰하게 되면 사고의 발생 가능성 예측 가능하다. 대수의 법칙이 한 번씩씩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지상등의 원칙, 생명표 기억을 해두시고요. 생명표의 특징적인 내용은 자 1년에 몇 명 정도 사망 또는 생존할 것이냐 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24년 4월부터 제10회 경험 생명표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 구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5번째 에센셜 보겠습니다. 보험료 산출 방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3이온 방식과 현금 흐름 방식.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주로 현금 흐름 방식으로 우리는 보험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이온 방식. 3이온이 뭡니까?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 그래서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을 적용을 한 게 3이온 방식이고요. 지금 현재 보험료 산출 방식이 현금 흐름 방식은 회사별 최적 가정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3이원 방식 플러스 해지율, 뭐 옵션, 제보 뭐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한다는 거죠. 2013년부터 현금 흐름 방식을 사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한다.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지문 중에 이제 부가보험료에 대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가보험료는 뭡니까? 우리가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험보험료는 예정 위험률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 저축보험료는 예정 이율을 토대로 해서 산출된 보험료. 그럼 부가보험료는 예정 사업비율, 사업비율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정 사업비율을 기초로 계산된 보험료를 우리가 부가보험료라고 한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26번째 책임준비금 구성 항목. 자, IFRS 17이 적용이 됐죠. 자, 이 기준으로요. 자, 2023년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시험 문제에 그동안 이제 작년 처음이었는데 2024년도가 처음인데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개념상으로는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원가 기준으로 보험 부채를 평가를 했는데 이제 시가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시가 기준. 그래서 뭐 현재 그때그때 평가하는 그 시점의 가치로 다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부채를 크게 자녀보장 부채, 발생사고 부채 두 가지로 나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험계약 마진 정도가 용어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험계약 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 이익을 우리가 보험계약 마진이라고 한다. 뭐 용어 정도만 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7번째 책임준비금의 구성 항목인데 요거는 IFRS 17 적용 이전 내용입니다. 자, 책임준비금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장래 지급하는 보험금 이 부채죠, 그죠? 장래 보험금 지급해야 되는 거죠. 다. 그래서 미리 적립을 해놓은 금액을 우리가 책임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상각 신계약 비율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중 책임준비금의 구성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렇게 해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정답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용어로 물어보는 문제는 보험료 적립금. 키포인트는 뭡니까?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보험료 적립금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뭐 지급준비금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임준비금의 적립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자연보험료와 위험보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험료가 뭡니까? 이제 1년 만기 정기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개념이 딱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계약자는 피보험자는 나이가 들어가겠죠. 매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위험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내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가면 갈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야 돼. 엄청나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자연보험료를 계약자가 선택한 납입기간에 걸쳐서 예정 이율을 고려를 해서 평균보험료, 정액의 평균보험료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냈다가 나중에 많이 낼 걸 이제 나중에 적게 내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미리 돈을 받아 놓은 거를 보험회사 다른 데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 이 금액으로 반드시 적립을 해둬라. 이게 바로 책임준비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평균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적립이 필요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이것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8번째.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거죠. 계약자 피보험자가 계약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계약자 알릴 의무, 보험의 승낙, 계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겠죠. 자, 만약에 이 알릴 의무, 고지 의무를 위반을 했을 때는 보험회사는 보장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뭐냐? 이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보험회사의 귀책 사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암기 1, 2, 3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 해지 못합니다.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1, 2, 3죠. 예,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개념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이다. 저축성 보험은요, 초과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째 청약 철회 보겠습니다. 예, 청약일에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단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거 가장 기본적인 청약 철회 가능 내용이죠. 증권을 받기 전에는 철회를 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증권을 받지 않았더라도 청약 당일도 예,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옵니까? 청약 철회 안 되는 계약이 뭡니까? 진단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전문금융 소비자는 누굽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과 같이 자산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이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소비자를 우리가 전문금융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권 비상장법인, 얘는 일반 금융 소비자예요. 이렇게 바꾸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가 안 됩니다.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계약 취소할 수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보험회사가 잘못했을 때죠. 어떤 잘못? 보험회사가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대 기본 지키기 말하는 거죠. 자,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개월, 1년 아닙니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자의 청약,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보험료 납입, 보험 증권의 교부 아무 상관이 없죠. 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내용 변경할 수 있죠. 대부분이 다 보험회사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거 하나, 보험 수익자 변경은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전에 누구의 서면 동의? 피보험자의, 보험 수익자 아닙니다.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보험회사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자체가 안 돼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피보험자 변경 안 됩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기간, 의무납입기간 이거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기간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는 함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특성 중에서는 부합계약성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부합계약성은 뭡니까? 보험약관, 보험약관을 통해서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데 보험약관은 개개일에 맞춰서 다 개별로 작성 못하죠. 그죠? 그래서 누가 작성합니까?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약관을
계약자는 전체로서 승인할 거냐 아니면 전체로서 거절할 거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합계약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작성했다고요? 보험회사 약관 작성했죠.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합계약성의 내용입니다. 31번 책임개시와 부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개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죠. 부활은요. 미납,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가 돼야 됩니다. 해약 환급금 수령하지 않았어야 되고요. 예, 해지된 지 3년 이내에 연체보험료 등을 납입을 하고 부활 신청 가능하죠. 이때는 신계약을 체결하는 프로세스와 동일하다. 특별부활은 뭡니까? 강제집행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명의를 누구 명의로? 수익자로 변경을 합니다. 예.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요거 시험 문제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바꾸는 거니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이런 함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금융거래 당사자 간에 소비자와 보험회사, 금융회사 간에 분쟁 발생할 수 있죠.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는 누구에게 조정 신청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생명보험협회장 이런 거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 조정 신청 가능하고요. 피보험자,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반드시 필요하죠. 자, 이럴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장래를 향하여 언제든 철회가 가능합니다. 과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장래를 향해서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다 아시는 내용들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세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시 세제 혜택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보장성 보험료, 연금 보험료, 연금 좋죠. 세액공제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 중에서 보장성 보험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입니다. 한도는 똑같아요. 공제 한도는 연 100만 원인데 뭐가 다르냐? 세액공제율이 다르죠. 일반 보장성 보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입니다. 12, 15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지는 거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장애인이 피보험자, 수익자일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 문제도 한 번씩 나옵니다. 직계 존속, 부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 직계 비속, 자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이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일단 소득 금액은 1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소득은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직계 존속은 만 60세,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고요. 직계 비속,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자, 요 나이 요건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만 충족하면 되지 연령하고는 상관이 없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시험 문제 요거 한 번씩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소득 공제를 받는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대 보험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얘는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3번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납입시 세액공제 두 번째죠. 자,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 플러스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는 세 개가 있었죠. 그죠? DC, DB, IRP. 이 중에서 DB형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못 받는다라는 뜻이죠. 몇 퍼센트? 12%입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 이제 다른 점이죠. 자, 12%인데 15%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소득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는 기준금액,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 15%.
까지 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 15 요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4,500만 원, 5,500만 원도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자,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 한도입니다.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까지 합치면 900만 원이 되겠죠. 퇴직연금에만 900만 원 가입을 했다. 납입했다. 얘는 900만 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900만 원 했다. 퇴직연금 빵. 이랬을 때는 600만 원까지 밖에 안 된다. 요 차이를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ISA 계좌 만기 시에 추가 납입액 10% 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해서 계산을 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왔네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금계좌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된다. 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연금계좌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된다는 것은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전혀 세액공제와는 납입 세액공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올해 추가가 된 내용 중에 1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 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이 있었죠. 그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추가가 되는 내용인데, 이제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기준주가 12억. 그죠? 그 다음에 연금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을 한 경우, 한도 총 1억 원까지. 요거, 얘는 뭐 시험 문제에 그래도 한번 출제가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다른 거죠.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회사에서만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저축성보험 비과세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 시 세액공제가 있고요. 받을 때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점 정도만 차이를 여러분께서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4번 출제 포인트. 예,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일시납 저축성 보험, 월 적립식, 그 다음에 종신연금 수령하는 저축성 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 이거는 뭐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그럼 보험 차익의 개념이 뭐냐? 만기 보험금, 중도 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우리가 보험 차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돼야 되고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은 1억 원 이하, 납입액이 1억 원 이하,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얘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매달 납입보험료 균등 선납기간 6개월 이내 월 납입보험료 150만 원 이하, 이 조건을 어떤 게 시험 문제에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로 얘는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함정은 1년 이내, 선납기간 1년 이내 이렇게 함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5번째 비과세 요건,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두 번째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의 비과세 요건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연금 지급 받으려고 55세 이후, 그죠? 계약자가 사망하게 되면 계약 및 연금 재원 소멸, 중도 해지 불가, 연금의 형태 지급 불가, 매년 연금 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나누기 기대 여명 연수 곱하기 3 이내. 요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비과세 요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일까? 1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이건 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기산일 변경 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명의 변경,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 기본 보험료를 1배 초과해서 변경했을 때 기산일이 변경이 되고 그때부터 다시 10년 카운팅 하겠다. 이거죠. 36번 연금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수령시죠. 자, 3에서 5% 저율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요건이 뭐냐? 사적 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얼마?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에서 5% 저율 분리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야,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55세 이후 수령해야 되고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수령을 해야 되고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해야 되는데 연금 수령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가 5년이 아니라 11년 이상일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언제 3%, 언제 5%를 과세를 하냐. 얘는 나이에 따라서 구별을 한다는 거죠.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지겠죠. 종신계약에 따라서 받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4%.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65세인데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소득을 받는다. 이때는 나이로 따지면 5%지만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소득 둘 다가 적용이 되죠. 얘는 4%. 자, 4, 5 어떤 걸 적용할 것이냐. 두 가지 이상 동시 충족할 경우에는 낮은 세율인 4%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의료 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 분리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봐서 몇 퍼센트? 15%. 사적 연금 소득의 합격이 1,500만 원을 초과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예전에는 다 종합과세로 됐는데 종합과세 할래, 15% 분리과세 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이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또 나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장애인자 5천만 원, 요 앞에 똑같이 봤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은행과 증권회사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다 취급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이다. 얘를 구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37번 출제 포인트 종합소득금액 계산 보겠습니다.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아닌데 최근에 작년부터 이 세금쪽 문제가 계속 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종합소득 중에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 수익금액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연금소득이라고 하고요. 사업소득은요. 사업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을 하고 이자 수익금액은 이자소득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도 자 6에서 45% 적용한다 그랬죠. 그죠? 이 구간을 1,400만 원, 10억 원 초과 우리 앞서서는 두 가지만 봤는데 6, 15, 24, 35 요 정도 많이 기억하시게 되면 얘는 퍼펙트입니다.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5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미만 이하일 때는 24%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38번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 시에 금융재산이 있을 때는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이걸 우리가 순금융재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금액의 20% 얼마 한도? 2억 원 한도로 공제를 해줍니다. 구간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기본 1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20% 2억 원 한도고요. 2천만 원 이하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다.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까지는 5천이든 6천이든 7천이든 8천이든 9천이든 정액으로 2천만 원. 얘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얘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순금융재산이 5천만 원인 경우에 20% 공제한다. 순금융재산이 8천만 원인 경우에 20% 공제한다. 이게 다 틀렸습니다. 얼마? 20%가 아니라 2천만 원을 공제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당연히 종신보험의 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금융재산에 해당이 되어서 이 순금융재산 상속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계비속, 자녀, 직계존속, 부모,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관계의 혈족의 순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배우자에 대한 상속순위가 시험 문제에 한 번씩 나옵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동순위. 근데 만 직계비속이 없어요.
그럼 2순위와 공동상속 이렇게 되고요. 배우자의 상속률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에 비해서 55할, 50%를 가산한다.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39번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상속 증여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히 뭐냐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수익자다. 그럼 자기가 보험료 내고 자기가 받았다. 이러면 과세 없어요. 상속세 증여세도 과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 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가 달라요. 즉 뭐냐면, 보험료는 다른 사람이 냈는데 자기가 보험료 받았다. 보험금을 받았다. 이건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증여냐? 상속이냐? 사망을 했냐? 그러면 상속세고요. 사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증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다. 그러면 상속세 과세가 되겠죠. 근데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요거 가지고 나오죠. 일부를 만약에 보험 수익자가 일부만 납입을 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납입했다는 거죠. 그 비율만큼 뭐에 대해서 보험금 상당액의 비율만큼 다른 사람이 납입한 보험료만큼은 증여재산 내지는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